앞에 뭐 좀 도움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더 알면 또 책 읽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읽기는 좀 편하게 좀 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모르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게 좀 잘 찾아질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거는 실제로 반응을 좀 봐야겠죠. 처음 이 책에 대한 이제 구상,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여기 이제 책에도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이 책 제목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한강 작가하고 AI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봐보세요. 이 부분인데, 뭐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은 게 작년이잖아요. 작년이고, 그리고 AI 얘기가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나온 것도 거의 올해부터예요. 물론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오래전부터 좀 정리된 내용이지만, 그거를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되는 거는 다 최근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됐던 이제 한강 작가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AI 얘기가 인간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두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 대해 접근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책에 좀 상세하게 좀 기술은 돼 있습니다만, 의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라기보다도 의문이죠. 뭐냐면은 과연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명확한 답을 이렇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는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한강 작가는 굉장히 뭐 영혼이다, 뭐 그런 단어를 막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책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 책 읽다가 그렇게 최근 책 중에 막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써서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을까 싶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안 쓰는 거지, 뭐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뭐 이제 그런 쪽이지, 영혼이라고 하면 왠지 흔히 하는 말로 좀 종교적으로 좀 보일 수 있고 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또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안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한강 작가는 그걸 처음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노벨상을 안 받았으면은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병원에 그 북클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책을 읽는데, 여기도 한 분 이제 앉아 계시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초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기 전에 초에 그 북클럽 회원이 이제 책 선택을 할 때 뭘 읽을까 해서 이제 뭐 누가 읽어보자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한 젊은 친구가 한강 작가 책을 읽어보자고 했어요. 뭐 소년이 온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읽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약간 좀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돼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격하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눈물이 나온다든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 광주에 대한 얘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나 영화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공론화라기보다도 드러날 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였어요.
모래시계 아마 보신 분 있으실 텐데, 그거 보는데 그냥 그 드라마의 내용이나 뭐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다뤘다는 것 자체로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그 기억만 나요. 모래시계라고 하면은 그 드라마에 대한 누구는 뭐 이정재가 나와서 뭐 어쩌고 뭐 최민수가 어떻고 뭐 거기 나왔던 저기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뭐 내용에 대한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보다 저는 딱 그거 보고 그냥 눈물 났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그 광주에 대한 영화나 막 그런 게 나오면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막 판단을 하거나 막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복잡해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라는 게 이제 선입견이 있어서 그거 읽어보자.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게다가 이제 그 맨부커상을 받은 그 채식주의자들을 이제 뭐 저도 읽어보지도 않고서는 막 내용 보니까 뭐가 막 대충 보니까 복잡해요. 심지어는 좀 심란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고약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좀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년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알려진 얘기지만 뭐 경기도에서는 뭐 그 책 뭐 금지를 했다는 둥, 뭐 학생들이 못 읽게 했다는 둥,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고 해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노벨상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읽을까 하다가 추천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작가는 이제 비평가들의 얘기죠.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야 된다. 그게 제일 이제 좀 한강 작가의 그 본 모습과 그리고 노벨상을 받게 하는 그 거기서 표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아마 한강 작가 책 읽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표현이나 이런 게 약간 천재적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놔서 또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한강 작가도 추천하기는 가장 최근 것부터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보고 그리고 채식주의자 책 보고 그 다음에 뭐 3권 읽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읽었으니까 이제 그만두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집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까지는 이제 읽자 그래가지고 4권을 끝냈는데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이 이제 이번에 노벨상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추천한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김에 그거까지 이제 읽고 한강 작가는 이제 틀자 이제 해가지고 히라버 시간을 이제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다들 그 북클럽 회원들 얘기가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재밌대요. 이제 전체 이제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그리고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읽는 사람마다 독후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해를 했던 게 여기 책에도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 독일의 이제 남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이 이제 독일을 갔는데 독일의 안과 의사의 딸하고 이제 사귀게 됐단 말이에요. 사귀게 됐는데 둘이 이제 말다툼을 지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뭐냐면 남자 주인공은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시력을 잃어갑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안과 의사 딸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 망나기 전 상황인데 거기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병을 알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고 그렇게 되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는 한 40살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시력을 잃게 돼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안과 의사 딸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독순술을 배워라. 독순술이 뭐냐면 입술을 움직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어차피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눈이 멀게 될 테니까 내가 말한 말을 이해를 해야 이제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거를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갑자기 여자가 너무 화를 내고 막 때리고 막 해가지고 결국 헤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꺼냈더니 거기 회원들도 다 그게 그렇게 헤어질 이유인가? 아무도 왜 헤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져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제 사춘기 때인가 이제 독일에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애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 뭐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요. 자기도 이제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자기가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결국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해 안 된다는 건 이제 공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하는 도중에 또 거기서 또 이해하는 게 또 다 달라가지고 정도가 너무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그 안과 의사 딸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와가지고 만난 여자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 되면 말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이제 그런 여자 주인공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구나 하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토론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건 히라보 시간은 한 번 읽어서 좀 어렵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혼자 이해해가지고는 안 되고 모여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좀 토론을 해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여기 책에도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한강 작가가 거기서도 말하는 거는 그 히라보 시간이라는 거 히라보가 헬라어입니다. 히랍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음차되는 말이어서 이제 히라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 뭐 책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분화가 좀 덜 된 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어잖아요. 헬라어는 지금도 뭐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 옛날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향가나 아니면 고려가요에 써 있는 글씨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옛날 표현이고 이제 상당히 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헬라어 옛날 단어가 뭐 지금은 현대 이제 헬라어를 저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헬라어의 표현이 뭐가 있냐면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들은 사이코라는 이제 그건 이제 영어에서 쓰는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푸시케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그 푸시케라는 단어가 혼을 뜻하는 혼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명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생명 그 다음에 영혼 그러면 완전 다른 단어죠. 영어도 생명 그러면 life고
영혼 그러면 soul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가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생명이라는 걸로 쓰여요. 책에 이제 그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혼이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의과대에서 배우지도 않고 의과대학 가면 이제 해부를 해가지고 몸의 구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구조에 맞는 기능이 어떻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붙어서 유지할 수 있는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거나 중환자실에 가면 각 이제 생명에 바로 위험이 되는 혈압, 그 다음에 심박동수, 그 다음에 호흡수, 그 다음에 체온, 소위 말하는 활력징후로 하는 걸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망가지면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기가 막히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생명의 본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좀 나쁘게 말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학을 이제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철학이나 아니면 문학이나 이제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정신이나 영혼이나 그거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몸의 구조에 대한 것보다 그게 인간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그런 그걸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헬라어라는 그 단어의 영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거냐.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 두 개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책 쓰기 이제 직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서야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이거는 같은 거니까 이걸 같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뭐였냐면은, 이 혈액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의학에 관계된 그 부분은 그냥 피는 현대 의학에서는 그냥 산소 날려주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피를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발생학 과정이라고 하는 얘가 생기는 과정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피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 속에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게 헬라어 관점으로 보면 아, 영혼하고 생명하고 바로 같은 단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 속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생명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영혼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되는 거는 피가 속에 영혼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생명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내에서 이 피 속에서야 생명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그게 안 됩니다. 분리가 돼버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한강 작가는 생명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종교 없대요. 하지만 관찰한 바로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년이 온다라든지 거기 표현을 보면 영혼을 이제 새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언급이나 그걸 직접적으로 하고 뭐 죽은 이후에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어떤 세계에 있는 그런 흐름하고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의학이나 과학에서는 그 영혼이란 존재는 완전히 이제 지금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이제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누가 몸무게를 재봤나 봐요. 했더니 21g이 줄더래요. 예, 최근에 언론에 무슨 회사 이름 21g이던데. 그 영혼의 무게가 이제 21g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죽어서 땀이 좀 빠졌거나 물이 좀 빠져서 g수가 변경된 거지. 그거는 이제 엉터리란 게 이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영혼이나 그런 걸 모르겠고 뇌에서 뭔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고 이게 마음의 역할이 바로 정신이고 그런 거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대 과학의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거하고 딱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있는 문학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거기서는 그걸 정리하기는 어렵고 바이블에 있는 누가라는 의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면 그게 통합돼서 보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은 저처럼 의사고 그 다음에 의사의 특징은 뭐냐면 뭐 책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히포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여기 사체 엑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전혀 이제 안 맞는 내용인데 처음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전에는 그냥 병에 걸리면 이게 어떤 악마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치료를 하려면 신이 치료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치료를 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사람이 돼 있고 이러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근데 그 누가라는 의사가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무렵에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중에 누가 복음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물론 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은 뭐 그거나 다 비슷하겠지 하지만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블을 기록하려면 하나님을 받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뭐 계시를 받거나 그래야 이제 바이블을 쓸 수 있는데 누가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탄생해가지고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흔히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버린 이후의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제 뒤에 활동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누가는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울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경험, 바울하고 다녔던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겠는데 자기는 뭐 계시받은 것도 없고 직접 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전해준 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나도 이제 이걸 좀 써봐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의사의 기질이 발동됐어요. 뭐냐면 의사들은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방대한 자료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을 다 이제 보고 거기서 이 방향으로 새로 써야지 라고 해서 이제 쓰는 게 논문이에요. 똑같은 거 쓰면 이제 표절이죠. 그건. 그래서 그런 근본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울한테 들은 얘기하고 그걸 다 해가지고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집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가가 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고위 관료직입니다. 지금 뭐 노마의 어떤 관료라고 그 정도만 추측이 돼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누가는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이해하기 좋게끔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쓰는 과정의 이제 표현을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 누가의 표현을 빌면 그런 게 정리되겠다.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누가가 유심히 살펴봤다는 이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사람을 처음 만드는 장면을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부터 조금씩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책 쓸 무렵에 그때 그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책에는 이제 그 과정까지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인간이 만들어질 때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한강 작가가 표현하는 부분하고 두 개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누가가 제공한 독특한 관점이 뭐냐 사람을 만들 때 뭐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죠. 왜 흑인종하고 황인종하고 백인종이 생겼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흙을 이제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뭉치려면 조금 세게 구워가지고 탄 게 흑인이고 너무 설 구워가지고 이제 백인이 생겼고 적당히 구운 게 이제 황인종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하고는 했는데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많은 이제 이거 뭐 신학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얘기는 생기를 불어넣어줬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뭐 번역상으로 이제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영혼이라는 게 생겨난 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의사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동물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동물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동물에도 생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기를 안 불어줬는데 생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동물을 만들 때 생기가 있다는 얘기죠. 불어넣어주지 않았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도 이제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개니까 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개를 딱 만들면 그 안에 이제 포유류니까 피가 돌고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게 만드는 순간 거기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냥 거기 생긴 거예요. 안 불어넣어졌으니까.
그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 심장도 만들어지고 다 뇌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의 상황은 뭐냐? 생기는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영입니다. 영. 그러면 혼이라는 거는 영이 들어가서 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몸이 만들어졌을 때 짐승에게 만들어진 것처럼 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이블에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조물주가 생기를 불어넣어줘 가지고 사람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바이블의 명확한 표현은 생기를 불어넣기 전이 사람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흙으로 만든 존재를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몸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의학 역사나 아니면 철학사나 인간에 대한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고민됐던 부분이 이제 의학 조금 빼고요. 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다음에 몸하고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플라톤은 그 당시는 이제 그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이제 한강 작가 이해를 하고 썼으니까 플라톤도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거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했냐? 영혼이 이 몸이라는 감옥에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육체라는 몸뚱아리가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죽으면 이 영혼이 이 감옥에서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이돈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어떤 대학 유명한 여대인데 그 책 보고 많이 자살을 했대요. 야, 이 험악하고 이 엉터리 같은 세상 사느니 죽어서 빨리 해방받아야지. 그래서 그 책 보고 자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그렇지가 않고 분리할 수가 없다. 영혼하고 몸은 하나다. 물론 죽으면 분리되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그런 감옥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로 돼 있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훗날에는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영혼하고 몸이 분리는 돼 있는데 뇌에 있는 송과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빼고 나면 이 몸이 기계 같은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 기계 같은 몸을 연구하는데 옛날에 영혼이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딱 떼고 몸 연구한 데는 그 생각이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학처럼 이렇게 정리가 됐고 영혼 빼버리고 몸만 이해하고 있는 의학의 기틀이 세워진 겁니다. 다시 이제 누가로 돌아가서 그럼 처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피도 있고 심장도 그 생기가 들어가서 심장이 돈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사람이고. 그럼 그 피 속에 혼이 있었는데 그 혼이 피 속에 있으면 그 혼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레이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에 그 생명이 그 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혼이 있다가 그냥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이제 많이 이제 논의했던 이 마음하고 몸이 따로냐, 마음하고 몸이 하나냐, 그걸 뭐 심신이혼론, 여러 말로 심신이혼론이, 심신이혼론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두 가지 표현이
다 맞다라는 게 이제 여기 책의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만 영을 따로 불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영하고 몸하고 따로인 것처럼 심신이온론처럼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불어 넣어지는 순간 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형태로 아담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2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것도 책에는 이제 조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갈등과 분열을 해서 뭐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한 얘기는 이제 여기 많이 나오니까 인간 내부를 보면 분명히 하나로 통일돼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영혼이 피하고 만나서 생명으로 드러나듯이 뭔가 하나된 모습으로 인간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쪼개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쪼개진 거 잘 모르고 살잖아요. 뭐 우리가 살면서 나는 영혼하고 몸이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상황이 가끔씩 생겨요. 그게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 한강 작가 언급했듯이 양심이 발동을 하면. 그래서 그런 갈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년이 온다에 쪽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양심이란 게 발동을 하면 자기 영혼하고 자기 몸하고 따로따로 논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삶 속에는 그런 게 뭐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 부딪히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철저히 자기는 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융처럼 심리학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막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그런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 프로이트하고 융은 완전히 뭐 정신분석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도 둘이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프로이트는 지금 뇌과학에서 말한 뇌 기준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융은 안 그랬어요. 융은 이 몸으로 환원할 수 없는, 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별도의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걸 계속 설명을 해놨고, 그 설명을 해놓은 책이 여기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머리스타인이라고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거를 BTS가 뭐 참고를 했다고 해야죠. 그걸 보고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융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BTS가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평을 해놨던 게 언론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그런 갈등을 겪고 있거나 양심이나 아니 법에, 아니면 그런 융에 대한 어떤 생각에 이해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자기 안에서 분리가 돼 있고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죽고 나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버리는 거지만, 그래서 영혼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존재, 그에 대한 이해가 지금 철학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그런 관심사에 계속 이제 흘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야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거는 AI가 발달이 되면서 그게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허라는 영화 이제 소개하면서 인격체처럼 이제 소개됐습니다만, 점점 그렇게 느낄 거예요. 지금은 AI가 이제 판단, 이제 추론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딥시크가 어떻고 뭐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뭐 기억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죠.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지만 AI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그 아까 마음의 기능 중에 기억하는 부분은 이미 뭐 그거는 속도 말로 게임이 끝났고요.
그다음 판단하고 이런 것도 이미 그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뭐 이세돌하고 바둑해가지고 그 알파고가 이긴 순간 이미 그거는 판단하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그쪽으로 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고유한 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인데, 감정도 엄밀히 보면은 교육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냐,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AI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때그때 맞춰서 감정을 다 표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김 작가가 소개했습니다만 까칠한 비서? AI가 그렇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논란이 돼 있는 게 그럼 AI가 자아라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추천사 읽어보세요.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네. 그래서 아유, 이런 복잡한 세상 그냥 대충 살다 죽지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요, 오래 사셔야 돼요.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이 아이고 이제 저보고 하는 거 이제 늙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아, 저도 환갑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분이 요새 환갑이 무슨 나이야? 지금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내일 당장 안 돌아가셔요. 네?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냥 오래 사신 분은 내가 6.25도 겪었고, 그 다음에 4.19, 5.16, 뭐 다 이거 뭐 우리나라 그 험난한 세월을 다 겪었고, 못 먹고 살던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살 때까지 했고, 이제 겨우 핸드폰 적응해가지고 이제 전화나 걸고 좀 뭐 좀 문자나 보내고 쓰는데, 또 AI가 나와가지고 뭐 또 세상이 이제 또 다 바뀐다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I는 뭐 어떻게 피하고 이렇게 거리가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예요. 여기 핸드폰 없는 분 없죠? 네. 앞으로는 AI하고 어떻게 연결되든지 그거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 AI가 특징이 뭐냐면, 거기도 책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GPU라고 그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것들을 많이 모으면 아니 이게 뭐 느닷없이 새로운 능력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제 글만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막 모아놨더니 오늘 이게 그림을 이해를 해요. 지금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설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착안한 거는 요거를 많이 모아놓으면 정신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뇌과학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학은 정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뇌 자체가 정신이고 뇌에서 나오는 기능이 정신이에요. 그게 지금 뇌과학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잘 돼서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되면 거기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정신이라는 게 생길 거다라고 기대 반, 우려 반,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 만들어질 때도 조물주가 그냥 그 영혼을 다 불어넣어준 게 아니라 영은 불어넣어줬다고 하지만 동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영 말고 혼은 그 생겼다고요, 그냥. 그리고 아담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동물처럼 생겨요. 아까 이제 픽사의 그 영화에는 뭐였냐면 영혼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에 영혼이 뭐 1000억 개? 뭐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하나씩 꽂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만 그랬지 하와한테 영혼을 꽂아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면 그냥 영혼이 거의 생긴 거예요. 안 불어넣어줬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하고 사이에 태어난 가인, 아벨, 셋 모든 인류도 뱃속에서 생기면 어느 순간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제 추측은 피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피가 돌 수 있는 혈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영혼이 생긴다고 이제 저도 판단하는 거예요. 뭐 그건 지금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존재는 인간 형태가 띄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만들면 거기서 정신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이제 이 책을 이제 목사님한테 드리겠다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불경한 내용을 썼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의사니까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게 지금 2025년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제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AI가 많이 발달되면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오기 전에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AI 중심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의료 쪽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빅5라고 하는 서울대, 그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그 다음에 아산, 삼성, 그다음 강남 성모병원, 그게 이제 빅5라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암 환자분을 주로 보니까 주로 이제 거기 5군데 가는 걸 다 이제 선호하고 그래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이제 빅5라고 하는 건데 정보가 전혀 교류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의뢰서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떼가서 가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 다 컴퓨터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띡 치면 딱 떠야죠. 지금 그게 안 돼요. 내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있었다가 보니까 저기 신약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쓰고 싶으면 이제 서울대로 옮겨야 되는데 다 기록을 떼가야 돼요. 뭐 CD도 굽고 용지도 뽑고 해가지고 이만큼 이제 기록이 이제 병 오래되면 막 거의 소설책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거나 이제 그걸 떼가지고 가고 하면 이제 의사가 그걸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산이 돼가지고 다 연결돼 있으면 띡 치면 뚝 뜨게 그게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검사 그 전문이니까 검사 값이 달라요. A라는 병원에서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값하고 B라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값이 다르다고요. 왜냐? 기계가 틀려요. 기계가 똑같은 기계여도 그 병원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거 통일시키려고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CT나 MRI는 자료가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건 통일이 돼 있는데 피검사 결과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단위나 그런 게 기본 단위는 통일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게 지금 딱 이렇게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병원마다 이제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자기가 공개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 검사하고 이제 전사나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이라 전에 만나자면서 얘기를 이거저기 해봤는데요. AI로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를테서 이제 챗 GPT, 그 다음에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제 그런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몇 회사마다 이렇게 있는데, 의학에 보면 모든 논문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펍메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문 다 모아놓은 거 있는데, 논문 어떤 거는 논문의 그 초록만 있는 것도 있고 전체 풀 텍스트 전체 글이 다 있는 논문도 있고 이제 그걸 모아놨어요. 그거를 이제 AI로 벌써 교육을 시켜가지고 펍메드나 아니면 뭐 바이오 뭐 해가지고 바이오메드 해가지고 이미 AI가 만들어져 있어요. 외국에. 뭐 미국에서 만들었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5개 병원에다가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5개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5개 병원에 다 하나씩 나눠줘. 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그거를 하면 도서관 안 가도 돼요. 지금 의과대학 도서관 아까처럼 말씀하신 논문 쓰려면 다 텍스트 다 해가지고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AI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되죠. 야, 지금까지 그 논문에 있는 거 뭐뭐뭐뭐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알려줘. 그러면 1분도 안 걸려요. 자료 모으는데 말도 엄청 시간 걸린다니까요. 누가가 물론 자료 모으는 거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을 텐데 그거 하고 읽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렸겠어요. 물론 그 전에 뭐 공부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AI가 싹 해가지고 하면 뭘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리 딱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한 5분 만에 쫙 정리해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연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쫙 해주고 뭐가 미진하고 앞으로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싹 해줄 거라고. 그러면 도서관은 뭐하러 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 나온 거 다 자기가 읽어보고 맞는지 안 판단해야 돼.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뭐 다 뽑아줘요. 그러면 검사 결과나 그런 것도 다 걔가 이제 다 파악이 됐을 테니까 하면 그 5개 피지컬 AI로 만든 거를 한 달에 한두 번만 모아가지고 서로 공유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교수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내려오면서 저 유튜브 몇 개 듣고 왔는데요. 뭐 이제 그쪽 AI에 관심 많은 분이 있으니까 지금 AI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AI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에요. AI가 프로그램 더 잘 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한 패턴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특히 변호사들.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차려가지고 변호사 회사 차려가지고 그냥 다 AI 일 시키고 그렇게 해도 된대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거를 AI를 시켜가지고 전에는 이제 코딩이라고 해서 다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말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걔가 알아서 다 프로그램 짜줘요. 여기 이제 작가 계시지만 이제 작가들도 그게 이제 고민이죠. 요새는 막 AI가 이제 소설도 쓰고 뭐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은 AI가 돼가지고 그런 자료가 모아져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데이터나 그런 게 다 모이고 그렇게 통화가 되면 그거 질문해보고 싶어요. AI한테. 야, 피가 생명 맞아?
하면은 기존 논문 다 해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뭐라고 결론 낼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거짓말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물어보면 판에 박힌 답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사전에 데이터를 줘요. 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우, 똘똘해요. 그러니까 아까 발생학적으로 보면 피가 생명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뭐 DNA 있다는 얘기도 뭐 하는데 자, 발생학 때 보면 이게 이렇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피가 생명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 데이터나 그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전체로 검토해봤더니 이렇더라는 이제 그런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어떤 관점,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쳐주는 것들은 AI가 다 할 수 있게끔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하고 세레브로 투쓰리 어떤 이념에 맞게끔 같이 이해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증명 내지는 그거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가 옛날 같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그런 걸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었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질문을 누가 잘하느냐. 그 얘기는 누가 교양이 많고 누가 골고루 판단할 수 있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에 소위 말하는 통찰력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근데 사람 능력 중에요. 지식을 쌓는, 애우는 거. 그거는 일정 나이가 되면 안 돼요. 저도 큰일 났어요. 안경을 놓으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예요. 빨리 삑삑거리는 게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경이 어디 있으면 야,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삑삑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둘이 살면 그래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서로 전화해 주면 되잖아요. 가끔씩 하거든요, 집사람하고. 야, 전화 좀 해봐. 집사람도 전화 좀 해봐. 그러면 제가 전화하면 거기서 삑삑 울리면 이제 핸드폰 찾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둘이 있으면 덜한데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사람 많은데. 핸드폰 갖다 놔뒀으면은 흔히 말로 구두 냉장고에 넣어놓다는 식으로. 요즘 저도 그냥 맨날 집사람한테 뭐 어디 있어 물어보는 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요새 거의 역전되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그런 암기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 점점 좋아지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 그거는 별로 안 떨어져요. 50, 60대가 되면은 거의 이제 피크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하는 거는 40대가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총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좀 떨어지고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식에 대한 거는 더 많이 쌓기 힘들어도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아니면 판단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AI가 해줄 테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길을 찾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는 나이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뭐 하냐, 그게 아니라 이 나이가 돼서 잘할 수 있는 게 AI의 도움을 받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중에 이제 일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한 거는 개인 인간도 인간이지만 개인이 40조의 세포로 모여서 개인이 만들어진 것처럼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된 사람, 그거를 조물주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의 계획이 아담 만들고 이브 만들고 둘이 그냥 쿵짝쿵짝 둘이 잘 살고 그냥 애 몇 명 낳아가지고 잘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고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체를 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되는, 여러분도 전부 수정란에서 출발한 거예요. 세포 하나에서 출발했다니까요. 그걸 벗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포 하나가 여러분이 된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적은 숫자에서 출발을 하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인을 출발해서 전 세계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있을 리가 없어요.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 인간의 그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피에 나타났을 때 생명으로 됐듯이 이런 인간들이 모인 그 사람에게도 어떤 영혼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 생명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 생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빛이 된다고 할까? 모범이 된다고 할까?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누가가 설명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를 사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책이 나오겠습니다만 나라로 설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누가가 설명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 내지는 이제 시작점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걸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약간 좀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좀 이해하기 좋게끔 문화적으로 좀 풀어놔서 그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뭐 취미가 뭐 영화 보는 게 취미야 이러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낯설 수 있어요. 오늘 뭐 몇 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그걸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장, 4장, 5장은 이제 저녁에 그 얘기를 좀 또 할 거고 내일 이제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세레브로 2.3에서 이제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좀 구체화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책자가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뭐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라고 하니까 이 바이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기독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불경, 성경 이러듯이 불경은 불교에서 보는 경전이고, 그 다음 코란은 이슬람교에서 보는 경전이고, 성경은 기독교인이 보는 경전이다. 이게 알려져 있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가 성경에 없다고요. 의외지 않아요? 아니, 기독교 경전인데 왜 기독교라는 말이 없냐고요. 반면에 유대교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경전이라는 말은 맞아요. 성경이 유대교 경전이에요. 신약성경 빼고 구약성경이. 그런데 신약성경에 기독교라는 말이 없어요. 유대교라는 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오해되는 게 생겨요. 이제 뭐 또 중요한 오해는 뭐 나라에 대한 얘기할 때 이제 한다고 치고, 여기도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약간 이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흔히 신앙 그러면은 뭐 불교 신앙도 신앙이라고 하지만 종교에 관계된 단어잖아요. 신앙이라는 단어인데 바이블에 신앙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신앙이 중요한데 왜 신앙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만 신앙으로 번역했어요. 다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당연히 믿음 그런 게 신앙이죠. 신앙 그러고 믿음 그러면 성경 보는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신칭의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게 쫙 퍼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교리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번역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참조를 해보면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라고 보면 곤란해져요. 여기 슬라이드에 다음 해보세요. 이거. 신념하고 믿음의 차이가, 요거 그냥 그 구글에서 쳐가지고 뽑은 거예요. 신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사상, 목표에 대한 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신념이에요. 믿음은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초월적인 존재나 가치에 대한 신뢰와 의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존재에 대한 게 더 부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존재가 아니고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주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사상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신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고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성경에 있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왼쪽에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거에는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없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다는 아닌데 그런 표현은 극히 한두 군데?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람에 대한 책자,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어떤 신념이나 의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그 존재, 사람에 대한 얘기도 요 왼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책자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설명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간 자체의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좀 기본적인 게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꼭 종교적으로, 물론 여기 종교화도 많이 들어있고 뭐 그림 넣다 보니까 뭐 성화도 들어있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좀 그런 방향보다는 성경 바이블에서 말하고자 하는, 누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인간 자체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표적인 인간인 예수라는 존재의 신념, 예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좀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힘은 좀 약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포장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럼 내가 이제까지 살던 삶은 부정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고? 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이블도 종교 경전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들리고 그거를 더 공고화시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 판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본질은 바이블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그 신념에 대한 얘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바꾸질 않으면 뭔 얘기를 들어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설명된 나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공고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내 생각에 대한 발상의 전환, 그런 거 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강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시간을 많이 쓰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저 같은 방에 있는 간호사가 왔다가 지금 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도 전공은 미대 산업 디자인 그쪽이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이렇게 관리하는 그 일을 했다가 1, 2년 전인가 간호사 자격 시험 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저희 병원에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월 달부터 왔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뭐 배우고 뭐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젊어요. 나이보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언제 한번 다뤄야 될 주제긴 한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객관적으로 다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오늘 6월 14일 2시에 모여가지고 내일 4시에 끝나나요? 몇 시에 끝나죠? 예, 이제 끝난다고 해요. 그럼 그 시간은 여기에 주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객관적인 시간은 똑같은데 뉴턴이 살았던 시절에는 그게 다 객관적으로 똑같고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시계가 이제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시간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시간은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없대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루 다 공통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있지. 뭐 그래? 시간은 상대적이어서 아까 잠시 나왔었죠. 그 전인덕 박사님. 그때 이제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정란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시간이에요. 그게 자기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기 시간이 그냥 생각하면 자기 뭐 60을 살았다,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시간이 똑같은 거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사람하고 하루를 사는데 그냥 루틴한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다르게 가죠, 당연히. 그래서 나는 70이고 나는 60이고 나는 80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길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는 게 제일 오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저도 뭐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뭐 흰머리도 조금씩 나고 체력도 옛날 같지가 않고 하는 건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정리된 10년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젊게 사는구나, 그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오래 사는 방법이고 같은 시간에 살지만 남들보다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뭐 치열하게 사니, 뭐 고생하면서 사니, 많은 일을 겪으니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아유 이 나이 됐으니까 좀 편해야 되니까 뭐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되고 뭐 이제까지 살아와서 다 이제 겪은 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안 아파서 주변 식구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마지막 사는 소망이지. 그게 아니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며칠을 살든 간에 어제의 나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아까 말하던 그 사람 중에 개인 말고 그 전체를 이루어지는 여기 나옵니다.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사셨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그런 뭐 가치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한 얘기고 좀 뭐랄까 오래 아니면은 좀 밀도 있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분명한 거는.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